북한은 이제 방사포 발사를 했어요. 이걸 갖고 윤석열이 또 안보 얘기 꺼내면서 찝적댔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일단 먼저 기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씨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인데요. 윤 씨는 어제 서울 종로구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21일인 어제라고 말했지만 실제 발사 날짜는 20일이고요.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자는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날짜도 틀렸고 남북 군사 합의 내용도 잘못 이해한 발언을 한 거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제 남북 군사 합의가 난 진짜 무서워. 이런 사람이 그 통수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진짜 이렇게 무서워요. 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선제 타격 뭐 이렇게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로. 와. 이게 남북 진짜. 군사 합의가 1단계가 지금 현재 합의 상황인데요. 이게 DMZ 기준에 갖고 5km입니다. 쌍방 5km. 그러니까 DMZ 기를 포함하게 되면 한 10km 정도 이제 완충지대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남측이나 북측을 향해서 포를 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GP를 다 물린 거죠. 혹시라도 오발 사고라도 나면 협정 위반이 되는 거니까. 북한도 다 물렸고요. 그래서 사실상 10km라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면에서 현재 약 남북한 그 군사분계선에서 50km 전방 안에서는 포부대 배치를 자제를 하고 있고, 방향도 서로 북이나 남쪽으로 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사포 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천이라고 평양보다 훨씬 북쪽 지역에서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없었던 서해안 방면의 발사였다는 데서 지금 동아시아 국제 안보 전문가들이 매우 특이한 동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해 쪽으로만 그렇죠. 계속 쐈는데. 원래 동해 쪽으로 주로 쏘던 거를 서해안 쪽으로 쪽으로 쏜 쐈다는 거예요. 원래 동해 쪽으로 쏴야 일본이 난리치면서 그렇죠. 뭐 우리 영해에 따라잡네 이러면서 막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서해로 썼어요? 그래서 평양 이북 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방사포를 쐈다는 건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경고일까요? 중국? 100% 중국한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지금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원래 4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해결하고 10월 달에는 대만 해결한다 라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짜고 쳤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개발리는 걸 보고 중국도 야 이거 대만 들어갔을 때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2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북한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조짐은 어디서부터 드러났냐면,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현재 북한하고 가장 연결고리가 깊은 중국 내 세력을 저희가 심양군구 제1군구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심양 지역에 있는 군구들이 전통적인 군벌인데, 이 사람들이 북한을 베이징의 의향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시진핑의 의향과 관련 없이 그동안 단독적으로 지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열병식 때 보여주는 최신식 무기들 자체를 이 1군구에서 제공하거나 빌려줬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군구가 사실은 시진핑하고 중국이 친한 게 아니고 이 심양 전구에 있는 이쪽 군벌들하고 전통적으로 북한이 유대 관계를 이어져 온 거고,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을 비롯한 각종 군사적 지원을 이 심양 군구를 통해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양 군구에 대해서 시진핑이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관들을 바꾸고 성장을 바꾸고, 최근 들어서 이 1군구의 돈줄이었던
심양에 있는 군수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 건설 회사들을 전부 다 때려 닫았어요. 자금줄을 끊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심양 1군구하고 북한하고의 유대 관계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압록강 쪽으로 기갑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즉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북한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지류 지변에 조경 국경 지역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북한이 현재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장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북한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을 차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게 한반도가 뭔가 평화 무드가 올라오면서 또는 미군이 우리가 얘기했던 황금평에 군사기지를 낼 수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을 어떻게든 옥죄거나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행동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심양군구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북한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들의 방향이라든지 미사일들, 초고속 미사일을 보여준다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남한을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방사포 발사도 그런 일환에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이제 시진핑의 3연임이 사실상 결정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상황 하에서 뭔가 그럴듯한 업적이 지금 하나 필요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10월 달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병합할 계획을 세웠고, 러시아하고 짜옹을 맞춰보기로 했었고요. 베이징 올림픽을 잘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세계 공적이 됐고 지금 러시아를 도와갖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헤게모니를 쥐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제 언론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전부 다 흡수하거나 내지는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게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도 뭔가 한 건 안 올리면 또는 만일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군사적 긴장 상황을 안 만들면 재집권을 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안에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사에도 보니까 조국 통일법을 제정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시진핑 연임을 앞두고 대만 타격의 근거가 되는 이런 법이 될 것이다. 근데 저게 대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장 위구르도 해당되고 북한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이 새끼들은 휴전선 이쪽 지역까지 지네 교과서에 중국 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미 6.25 전쟁 때 지네들이 이 해방전쟁을 통해 들어와서 북한을 일종의 미군에 의한 그 흡수 통일을 막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정부를 세워줬다라고 지네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만일에 들어와갖고 지금에 있는 북한 김일성 3부자를 몰아내고 친중국 정권을 세우게 되면 굳이 중국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김일성 3부자를 몰아내고 위성 정권을 세우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통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근거법이 조국 통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북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따라서 북한도 미국이나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선 결과가 북한, 미국 입장에서는 다 달갑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불편한 거죠. 따라서 5월 달에 바이든이 큰 그림 그리려고 올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당연히 1번을 뽑을 걸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 2번이 뽑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샤머니즘 가이가 지 멋대로 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북한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불가역적인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남북 간의 대화가 4월 달에 급진전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4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방법이 기약할 없어. 수가 없어. 이렇게 그건 안 돼버리면.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걸었다라는 얘기가 기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걸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웃기잖아. 정식 제품에 대한 물건을 걸면 수입품에다 규제를 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건다. 이상하잖아요. 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직거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직구해서 의류나 화장품 같은 걸 갖고 가는 이 직구 상품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걸었어요. 뭐냐? 전수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거지. 우리가 옷이나 화장품을 보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에 대한 검사를 맡아야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통과 안 해주겠다는 그럼 거죠.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걸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겠냐고. 아니죠. 물론 뭐 코로나균이 옷이라든지 화장품 용기에 묻어가지고 반입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노르웨이 연어에서 연어 포장지에서 코로나가 넘어왔다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상황이잖아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노르웨이를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런 핑계를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직구 상품에다 지금 그러고 제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일 거다. 지금 본격적인 어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보복 조치의 시작일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높습니다. 지금 칭따오 씨가 지난 14일 기사 보니 경향신문 기사 보니까 한국산 의류 택배 등을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한국발 화물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와 살균을 강화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칭따오 씨가 또 수입 냉장 냉동식품의 지금 유전자 증폭 검사, 그 다음에 살균 소독 조치를 이제 그것만 했었는데 상온 제품에 대해서도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를 다 마쳐야지 10일 이상이 지나야 출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 아예 안 받겠다는 거고요. 지금 의류나 이런 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기간하고 비용이 대폭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주문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 체질이라든지 구조를 생각했을 때 한국의 핵심 제품인 반도체라든지 OLED 같은 이런 기존에 있는 그 생산 중간재들을 금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띵깡을 놓고 있는 거는 지금 남북 관계 또는 우크라이나하고 연관한 제재 움직임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자꾸 윤석열이 뭐 쿼드 가입한다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사드 배치한다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신호들을 보내오고 있는데 우리 샤머니즘 가이는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몰입이 돼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모르면서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이걸 개기고 있습니다. 자, 이 9.19 군사합의 위반에 의해서 지금 군사분계선 5km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2차 군사회담을 거치면 100km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휴전선에서 100km씩 모든 군사적인 무기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걱정하고 있었던 해안 방사포, 장사정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이 100km 바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차, 4차를 넘어가게 되면 20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중심부 자체가 완전히 이 비무장지대로 해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휴전선을 전제해서 200km 서로 안에는 국경에 남쪽 국경과 북쪽 국경에 닿는 지역을 뺀 안에서는 공격 무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회담들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게 4차까지 돼야 비핵화까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합의에 대한 걸 이미 문재인 정부가 다 마무리 지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만 시행을 해나갈 수 있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러한 그 외교적 문제 또는 안보적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윤석열의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일본군을 어떠한 형태로라도 진주를 시켜가지고 남북 대치가 심각한 휴전선 지역이나 이런 쪽에다가 일본의 군함이라든지 또는 군대가 상륙할 수 있는 여지가 윤석열 임기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아주 더러운 예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방송용이었고 작두 한번 타시죠. 일본 자위대가 과연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영원한 수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두를 한번 타시자니까요. 요거는 이제 시민 방송에는 안 나간다 생각하고. 근데 내 부분에 요게 하이라이트로 나간다. 저는 일본이 지금 사실은 내륙 관계도 그렇고 내치 관계도 그렇고 사실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SOC부터 시민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한, 그러니까 수도 전기가 다 끊긴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복구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두도 안 나고, 복구를 한다 그래서 지진이나 천재재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일본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국지전이 됐든 전면전이 됐든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먼저 때릴 수가 없어요. 선제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 대 먼저 얻어 쳐맞아야 그 다음에 미국을 불러가고 손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전략은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해갖고 자국의 영해 안으로, 영공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전수적인 방위 조치는 할 수 있어도 해병대를 보내갖고 상륙정을 내리고 거기에 쳐들어와서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갖춰져 있어요. 일본 비행기에는 공대지 미사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적 공격 기지를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도탄을 갖춰야 되고 해병대를 갖춰야 되고 상륙부대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적 기지를 지대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폭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법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대 쳐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때려줘라고 계속 해갖고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때려줘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독도 도발 못 합니다. 왜? 우리 지금 현무포가 5,000기 가까이 지금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옛날처럼 건드려갖고 군사적 도발을 하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초계기 도발을 하던 그때 수준하고 지금 한국의 방위력 수준, 보복 수준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못 건듭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을 건드겠죠. 러시아를 건들겠어요. 북한을 건든다는 거야. 북한한테 중장거리 미사일, 북한이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3 미사일로 좀 얻어 쳐맞아 봐야
요게 북해도나 시모노세키나 즉 지네가 아끼고 지키고 싶은 도쿄나 오사카까지는 오지 않는다라는 계산하에서 더 이상 북한의 사거리라든지 핵탄두가 소용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북한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맞으면 한국하고 미국을 동맹 관계로 끌고 들어가고, 왜? 일본은 때릴 무기가 없으니까 한국 무기나 미국 무기로 지금 북한을 때려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이 안 내도록 말겨야 됩니다. 근데 맞겠다고 작정하는 놈, 맞겠다고 깐죽거리는 일본이 있는 이상 저는 올 하반기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과 일본 간에 군사적인 접촉,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일본 뭐 조사선이 됐든 공작선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과 일본의 공해 수역 안에서 한번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의 안보관과 외교적인 저 무지무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에,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방장관이라도 똘똘한 사람 앉혀야 됩니다. 근데 그 국방장관 자리를 눌러버리고 그 위에서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김영현이라고 하는 경호처장 자리가 예정돼 있는 윤석열의 중학교 선배가, 고등학교 선배가 우리나라 군사 국방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의 위치에 올라갈 걸 벌써 군사 전문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국방부 이전이 가지는 영향력, 그리고 그걸로 인한 우리 안보의 후퇴 상황, 공백 상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떻게든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좀 모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